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입니다. 이 책은 2023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페이지 이북스, 저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옹기니는 박재현님입니다. 얄팍한 행복 대신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 이 책은 니체, 톨스토이, 아인슈타인에게 영감을 준 쇼펜하우어의 삶과 지혜에 대한 격언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1851년 출간된 쇼펜하우어의 소품과 부록 중 소품 부분에 해당합니다. 소품은 독일어로 삶의 지혜에 대한 격언으로 번역되어 따로 출간되기도 했는데 행복한 삶에 대한 그만의 유쾌한 문체와 언어가 돋보이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소 어렵고 딱딱했던 전작과 달리 이 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철학과 함께 역사 속의 철학자, 작품 등의 인용을 풍부하게 넣어 읽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0년에 가까운 세월에도 무색하게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깨달음과 재미를 선사하며 불멸의 고전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어 원전을 최대한 살린 이 책은 지적 교양을 쌓는 동시에 현대인에게 부족하다고 언급되는 철학적 사고의 부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쇼펜하우어를 통해 냉소적이지만 누구보다 현실적인 행복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불행과 괴로움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인생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철학의 고전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나는 쇼펜하우어를 읽으며 여태껏 한 번도 몰랐던 강력한 기쁨을 만끽했다. 그는 모든 인간 중 가장 위대한 천재다. 톨스토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어느 불편한 행복주의자의 인생 수업. 얄팍한 행복 대신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 행복은 꿈일 뿐이고 고통은 현실이다. 행복론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린 기쁨을 계산하지 말고 그가 잘 피한 악을 따져야 한다. 행복론이라는 명칭 자체가 미화된 의미를 담고 있기에 행복하게 산다의 본래 의미는 덜 불행하게, 즉 참고 견디며 살아가라는 교훈을 말한다. 권고와 격언. 훌륭한 삶의 규칙에 대하여. 세상이 부서져도 그는 부서진 조각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맹하게 살아라.
그리고 재난을 대담하게 맞서라. 4. 세상사와 운명을 대하는 태도. 시간의 영향과 사물의 가변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반대 상황을 상상해야 한다. 그래서 행복에는 불행을, 우정에는 불화를, 좋은 날씨에는 악천후를, 사랑에는 증오를, 신뢰하고 마음을 털어놓는 데는 배신과 회한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보고 그 반대로도 똑같이 해보면 좋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나 침착하고 쉽게 속지 않으므로 진정한 처세술의 원천을 영구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인간은 대체로 시간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에는 사물의 무상함과 변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만큼의 경험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모든 상태는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 동안 필연적으로 최대한의 권리를 가지고 존재한다. 그래서 매년, 매월, 하루하루가 그런 권리를 가지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어떤 해도, 어떤 달도, 어떤 날도 존재의 권리를 영원히 가지지 못한다. 오직 변화만이 영원할 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견고함에 솟지 않고 다음 변화가 일어날 방향을 예견한다. 이에 반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물의 일시적인 상태나 진행 방향을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눈에 결과는 보이지만 미래의 변화를 일으킨 싹이 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싹은 원인에 있고 결과는 원인 때문에 존재하므로 결과에는 미래의 변화를 일으키는 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결과를 보고 그는 자신이 모르는 여러 원인이 앞의 결과를 초래했다 생각하고 원인이 결과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수할 때 항상 조화를 이룬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재난은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닥치지만 사물의 상태와 진행 방향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은 자기 혼자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홀로 남아 있게 된다. 이에 덧붙여 결과에서 원인을 추론하는 데서 항상 오류가 발생한다는 나의 명제를 확인했다. 그러나 결과를 예측해 시간을 짐작하는 일은 이론적으로만 하지 실제로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날 결과를 제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시간보다 더 독하고 무자비한 고리대금 업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시간을 우선 받아달라고 억지를 쓰면 어떤 유대인보다 더 높은 이자를 쳐서 받아낸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생석회와 옹기만 있으면 며칠 내로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엔 나무가 죽어버린다. 소년이 단 몇 주만이라도 성인 남성의 생식 능력을 갖길 원하거나 30살이 되어야 잘할 수 있는 일을 19살에 성취하길 원하면 시간이 선지급해 주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인간이 갖게 될 힘의 일부, 그러니까 생명의 일부를 이자로 치러야 한다. 어떤 병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 시간이 지난 뒤에는 병이 흔적도 남지 않고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데 지금 당장 건강해지길 바란다면 그때도 시간은 병을 퇴치하는 조처로 선지급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자는 평생 시달리는 허약함과 만성 질환이다. 전쟁이나 소요의 시기에 지금 바로 급전이 필요할 때는 보유한 토지와 국채를 원래 가치에서 3분의 1인 가격 또는 그 이하로 팔 수밖에 없다. 시간을 재촉하면, 즉 몇 년만 기다리면 온전한 가치를 인정받을 텐데도 이는 시간의 선지급을 강요하는 일이다. 긴 여행에 많은 경비가 들 때가 있다. 1, 2년 내에 소득에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자. 하지만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빌리거나 모아둔 자본에서 잠시 가져온다면 이는 시간이 선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때 시간이 청구하는 이자는 난장판이 된 금고이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빚은 이내 적자가 되어 거기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시간이 취하는 고리대금이다. 이 고리대의 희생자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다. 적절하게 흐르는 시간의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일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그러므로 시간의 이자를 빚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평범한 두뇌와 영리한 두뇌를 가진 자는 일상생활에서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인다.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는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고려하고 항상 이미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되묻고 살펴본다. 반면 영리한 두뇌의 소유자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고려한다. 스페인에는 1년 안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몇 분 안에 일어난다는 속담이 있음을 명심하라. 물론 앞서 언급한 차이는 당연히 존재한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꿰뚫어 보려면 지성이 필요하고 이미 일어난 일을 살펴보는 데는 그저 감각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격언은 사악한 악마에게 재물을 바치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닥칠지 모를 불행을 차단하려면 노력, 시간, 불편함, 번거로운 절차, 돈이나 궁핍 등 무언가를 지불하는 일을 꺼려선 안 된다. 이렇게 방지한 불행이 클수록 노력, 시간, 불편함 등은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질 것이다. 이 원칙의 가장 명확한 예시는 보험금이다. 보험금은 모든 사람이 악마의 재단에 바치는 공공연한 재물이다. 어떤 일 앞에서도 크게 환호하거나 너무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가변성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형세가 바뀔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불리한지 판단하는데 속임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크게 통곡했던 일이 나중에 가장 최선이었다거나 크게 기뻤던 일이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 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섹스피어는 이런 일에 대한 신념을 다음과 같이 멋지게 표현했다. 나는 이미 갑작스러운 기쁨과 슬픔을 너무 많이 느껴서 이제 어떤 일을 맞이한다 해도 어느 쪽에도 유약하게 끌려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재난이 닥쳐도 대개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종류도 많은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금 일어난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스토아 학파의 신조다. 인간은 절대 자신의 조건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로운 신세인지, 얼마나 많은 재앙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인간은 자기 주변을 한 번만 돌아보면 된다. 인간이 어느 곳에 있든 머지않아 비참하고 암울하며 결실을 보지 못하는 생존을 둘러싸고 고군분투하며 안달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본 이후 인간은 자기 요구치를 낮춰 모든 사물의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재난을 피하거나 견디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한다. 크고 작은 재앙은 인간의 삶을 이루는 참된 요소이므로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짜증나는 사람이 되어 매 순간 인생의 고통을 한탄하고 얼굴을 찌푸리거나 벼룩에 물렸다고 신을 불러선 안 된다. 조심스러운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서 비롯된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신중함을 가지고 영리한 여우처럼 크고 작은 불운을 잘 피해야 한다. 인간이 재난을 먼저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면 재난이 닥쳤을 때 견디기 힘들지 않다. 그 이유는 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행의 규모를 예측하고 여러 방면에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재난의 실제 중대함에 더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에 이런 조치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난이 닥치면 겁에 질린 정신은 막상 눈앞에 있는 재난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이 재난이 헤아릴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실제의 규모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게다가 은밀하고 불확실한 일은 모든 위험을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든다. 그러나 재난을 예상했던 인간은 예견된 불행에 대한 위로와 구제 대책을 함께 고려했거나 적어도 불행을 상상해 보는데 익숙해졌다. 다만 내가 의지의 자유에 관한 현상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해 확립한 근거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에게 닥친 재난을 침착하게 견딜 수 있다. 이 논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가장 큰 사건부터 가장 작은 사건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인간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방법을 알고 앞서 말한 깨달음을 통해 심지어 아주 낯선 우연의 일치로 발생한 일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이미 잘 알려진 원칙에 따라 닥칠 것을 예상한 듯 필연적인 일로 받아들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을 깨달았을 때의 진정 효과를 다룬 부분을 참조하길 바란다. 이 깨달음을 얻는데 성공한 사람은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당해야 하는 일은 기꺼이 견딜 것이다. 순간마다 인간을 괴롭히는 사소한 사고는 행복감에 젖어 너무 해이해지지 않도록 큰 재난을 견뎌내는 힘을 반복해서 훈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일상의 번거로운 일이나 인간관계의 사소한 마찰, 하찮은 충동, 타인의 무례함, 험담 등에 대해 불사신 지크프리트, 북유럽 전설에 나오는 영웅, 역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즉 어떤 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마음에 담아두고 내내 곱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중 어떤 것도 내면에 다가오지 않게 하여 길이에 가로놓인 돌멩이처럼 치워버려야 한다. 절대 어떤 일을 자꾸 숙고하고 되새기면서 내면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개 말하는 운명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자체의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은 현명한 숙고를 권장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멋질 구절을 충분히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 가장 나쁜 악행은 내세에서야 대가를 치르지만 어리석은 행동은 때때로 법의 관대함에 힘입어 용서를 받기는 해도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납기보다 현명해 보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더 무섭고 위험하다. 확실히 인간의 두뇌는 사자의 발톱보다 더 위험한 무기다. 세상 물정의 가장 밝은 인간은 절대 우유부단하거나 경솔하지 않다. 현명한 다음으로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용기다. 물론 현명함이나 용기 모두 인간 스스로 손에 넣을 수 없다. 현명함은 어머니에게서, 용기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다. 그렇지만 의지나 실천으로 이미 가진 현명함과 용기를 북돋을 수는 있다. 운명의 주사위가 단호하게 던져지는 이 세상에는 운명에 맞서 갑옷을 입고 인간에 대항해 무장하는 불굴의 정신이 필요하다. 모든 인생은 투쟁이고 삶의 모든 단계는 논쟁의 연속이다.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은 칼을 들어야만 성공하고 무기를 손에 든 채로 죽는다. 그러므로 뭉게구름이 좀 보이거나 지평선에 먹구름이 나타나기만 해도 움츠러들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일은 비겁한 정신이나 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음 좌우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 악에 굴복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맞서라. 위험한 일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행복한 일로 바뀔 수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저항해야 한다. 하늘의 푸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악천후를 걱정하며 낙담하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부서져도 그는 부서진 조각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 자체도 겁먹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위축될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물며 재물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용맹하게 살아라. 그리고 재난에 대담하게 맞서라. 그러나 이때도 과도함을 주의해야 한다. 용기가 무모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소심함도 필요하다. 나약함은 소심함이 지나쳐서 생긴 결과물일 뿐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공황 공포의 어원학적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했다. 이 설명은 오래전 플루타르코스 때부터 인간에게 전해온 말보다 더 낫다. 베이컨은 자연이 의인화된 형태의 판, 그리스 신화 속 목양신으로 이유 없이 갑자기 느끼는 공포를 판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해서 판적인 공포라고 한 역주의 기원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물의 본성이 모든 생물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이유는 생물이 악을 피하고 물리쳐 생물의 생명과 본질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본성은 분수를 모르고 건전한 공포에다 헛되고 허망한 공포를 섞었다. 모든 사물의 내부를 볼 수 있다면 만물이 공황과 공포, 특히 인간이 공황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더불어 공황공포의 특징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오히려 공포를 알아차리는 것 너머를 가정하는데 이는 곤란한 상황에서 두려움 자체를 두려움의 원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이후로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따뜻한 차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